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30년 동안 가장 믿을 수 없는 짓을 해왔습니다. 도요타입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카이젠의 나라 일본이 만든 완벽한 제조업의 상징. 그 회사가 30년 동안 무려 174번 안전인증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30년, 174번, 세계 1위. 이 세 숫자가 한 문장 안에 공존한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도요타라는 거인이 어떻게 속에서부터 무너졌는지. 둘째, 일본 제조업 전체가 왜 30년째 같은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리고 셋째, 그 함정의 입구가 지금 우리 앞에도 열려 있다는 것.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도요타가 야심차게 첫 번째 순수 전기차를 내놓습니다. 이름은 BG4.X. 내연기관차 바닥에 배터리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기차로 설계한 전용 플랫폼. 도요타가 전기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모델을 전 세계에 동시에 내놓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요타 본사에서 긴급 공지가 나갑니다. 즉시 운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집니다. 허브 볼트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바퀴를 차체에 잡아두는 볼트입니다. 이 볼트가 달리다 보면 저절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앞바퀴 자체가 통째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기술 용어로는 휠 디태치먼트, 한국말로 하면 한 줄입니다. 달리다가 바퀴 빠짐. 전 세계에서 리콜된 차량이 2,700대. 그 2,700대 안에는 아이를 카시트에 태운 부모가 있었고, 새벽 배송 나간 기사도 있었고, 노부모를 모시고 장거리를 달리던 중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콜을 계기로 일본 국토교통성이 도요타 그룹 전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래된 다다미를 뒤집었을 때 그 아래에서 곰팡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숨겨진 기록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이하츠, 도요타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입니다. 경차 전문 제조사죠. 여기에서 충돌 안전시험 데이트 조작이 나옵니다.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는지 확인하는 시험. 그 시험 결과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조작이 시작된 시점, 1989년, 무려 34년 전 이야기입니다. 히노모터스, 도요타 계열의 트럭 제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 조작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트럭과 시험에서 사용한 차량의 사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이번에는 본사,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차량 형식 인증 시험 조작이 확인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서류를 받거나 실제 양산차와는 다른 조건으로 합격을 받아낸 사례들이 나옵니다. 확인된 조작 건수 174건, 기간 최장 30년. 일본 니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조작 상당수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된 관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이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관행이 됩니다. 관행이 문화가 됩니다. 문화는 공기가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그 공기를 마시며 입사한 신일 엔지니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하는 방식이구나. 세계 자동차 판매 6년 연속 1위. 연간 판매 대수 1천만 대 이상. 일본 GDP의 3%를 혼자 떠받치는 기업. 그 기업의 왕관 안쪽에 이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토시, 올해 48. 사이타마현 물류센터에서 배송팀 팀장으로 일합니다. 부하 직원이 12명, 아이 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이 집안의 생계가 전부 사토시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 히노모터스 4.5톤 트럭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도요타 계열, 일본 트럭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10년 동안 이 트럭으로 팀원들을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한 번도 이 트럭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히노잖아요. 일본 차잖아요. 2023년 봄, 히노모터스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보도됩니다. 사토시가 뉴스를 봅니다. 히노가 그랬다고? 그런데 사토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환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연비 수치가 더짓이었다면 내가 10년 동안 믿어온 이 차의 나머지는 뭘 근거로 믿어온 거지? 사토시의 떨리는 손이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히너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리콜 공지를 엽니다. 자기 트럭의 차대 번호를 입력합니다. 잠시 화면이 돌아갑니다. 해당 없음. 4글자가 뜹니다. 사토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해당 없음. 4글자. 그런데 손이 멈춥니다. 내 트럭 차대 번호가 해당 없음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없음이라는 답을 누가 만든 걸까요? 히노가 만든 겁니다. 조작을 했던 그 히노가. 사토시는 그 순간 처음 깨닫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이 트럭을 믿어온 것과 지금 이 해당 없음을 믿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구조라는 걸. 30년 동안 믿는다는 건 사실은 30년 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작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번식했습니다. 너무 능숙한 사과. 기자회견장. 도요타 회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깊게. 오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에서 이상한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너무 능숙했습니다. 처음 들킨 사람이 보여주는 어색한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를 오래전에 예상하고 준비해온 사람의 각도. 그 능숙함 안에 3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모인 나쁜 회사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작을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적어도 처음부터는. 상상해 보세요. 2005년 어느 날, 도요타 품질관리부서의 한 젊은 엔지니어. 시험을 돌렸더니 수치가 기준의 0.3% 미달합니다. 아주 사소한 수치입니다. 다시 시험을 돌릴 시간은 없습니다. 납기는 이틀 뒤입니다. 위에서는 이번 분기 인증 건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그 이번 한 번이 선례가 됩니다. 선례는 관행이 됩니다. 관행은 문화가 됩니다. 문화는 공기가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그 공기를 마시며 입사한 신입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부패라고 부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너무 조용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도요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크게 성공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연비 좋은 일본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80년대. 카이젠 철학. 도요타는 세계 제조업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는 우리가 만든다. 이 왕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몸에 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방법을 바꾸는 게 겁납니다. 이미 이기고 있는데 왜 바꾸냐? 이 논리가 조직 안에 퍼집니다. 그러는 사이, 밖에서는 괴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은 규칙이 바뀐 걸 보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봅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그 신호를 차단합니다. 전기차가 등장했을 때 도요타 내부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배터리는 너무 비싸다. 충전 인프라가 없다. 소비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우리 하이브리드가 현실적인 잡이다. 이 말들은 2015년쯤에는 어느 정도 맞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맞았던 말이 3년 뒤에도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공 기억이 판단을 흐립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공의 저주. 이긴 경험이 너무 강렬하면 깨 규칙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을 상상해 보세요. 로비는 대리석입니다. 샹들리에는 천장을 가득 채웁니다. 침대보는 이집트산 면입니다. 레스토랑 셰프는 미슐랭 3스타입니다.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없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서비스를 누립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과는 단절돼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1999년에 내놓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아이모드의 이야기입니다. 아이폰보다 8년 앞섰습니다. 세계 최초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최고점에서 가입자 약 4,800만 명. 일본 안에서는 완벽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음악 스트리밍, 이메일, 인터넷 검색 다 됐습니다. 그것도 8년이나 먼저.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아이모드는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아이모드는 NTT 도코모라는 통신사가 만든 폐쇄된 규격 안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외국 기기에서는 안 됩니다. 외국 개발자는 그 안에서 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완벽한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없었습니다. 바깥 세계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애플은 앱스토어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앱이 100만 개가 됐습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됐습니다. 완성도만 놓고 보면 아이모드가 더 매끄러운 구석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승부는 열린 세계가 가져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완벽하지만 닫힌 세계에서 이겼습니다. 애플은 덜 완벽해도 열린 세계로 판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지금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집착과 닮아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모래시계 장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모래시계 하나만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그의 솜씨는 세계 최고입니다. 모래 입자 크기, 유리 두께, 목과 구의 비율,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스마트워치로 넘어갔습니다. 장인은 여전히 모래를 고릅니다. 유리를 깎습니다. 모래시계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단 한 가지, 팔리지 않을 뿐입니다. 하이브리드가 그 모래시계입니다. 기술적으로 훌륭합니다. 도요타의 THS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승부는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이 가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모래시계라도 세상이 스마트워치를 원하면 그건 그냥 비싼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LP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50%를 쥐고 있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미쯔비시, 이 이름들이 지금 여러분께 어떻게 들립니까?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들이 됐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일부는 수출을 자제해야 했습니다. 그 틈에 삼성이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판이 뒤집힙니다. 그러자 일본이 2000년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NEC, 히타치, 미쯔비시의 D램 부문을 하나로 합쳐 새 회사를 만듭니다. 이름이 엘피다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수학 성적이 낮은 아이들만 모아서 한 교실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교 1등반이다. 각자 힘들어하던 회사들을 합쳤다고 기술력이 합산되진 않습니다. 조직 문화도 다 다르고 인력 구조도 다르고 의사결정 방식도 다릅니다. 꼴등들을 한 방에 모아놓는다고 1등이 되지 않습니다. 약점의 합산은 약점의 증폭입니다. 엘피다는 2012년 파산합니다.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됩니다.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반도체에서 한 번, 모바일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서 또 한 번. 패턴이 보이십니까? 이제 다시 숫자를 보겠습니다. 도요타, 일본 GDP의 3%. 한 회사가 나라 경제의 3%를 떠받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존재입니다. 도요타가 흔들리면 일본 경제가 흔들립니다. 도요타 협력사만 수천 곳,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그 도요타의 전기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 1.6. 일본 GDP 3%를 떠받치는 회사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1.6%.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도요타의 현실을 거의 다 설명합니다. BYD,
2003년까지만 해도 휴대폰 배터리 만들던 회사입니다. 20년 만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가 됩니다. 테슬라, 2008년 첫 차를 내놨습니다. 지금은 도요타 전기차 점유율의 10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여기서 잠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 현대차는 뭘 했을까요? 도요타 공장 견학을 갔습니다. 카이젠을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공장 운영 방식을 배워왔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가 딱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북미 전기차 시장, 아이오닉5 점유율 약 11%, 도요타 전기차 점유율 약 2%, 스승이 2%, 제자가 11%, 30년 만에 완전한 역전입니다. 현대차는 도요타와 달랐습니다. 현대차는 언제나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소리를 더 잘 들었습니다. 잃을 1등 자리가 없다는 건 역설적으로 큰 장점이 됩니다. 잃을 게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현대차는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오닉이라는 별도 브랜드를 냈습니다. 북미 소비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디자인으로 먼저 시선을 잡았습니다. 아이오닉5를 처음 본 미국 매체들의 반응, 이랬습니다. 이게 한국 차라고? 반도체, 모바일, 자동차.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각기 다른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장면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20세기 100년 동안 사용한 시멘트 총량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댐, 빌딩, 100년치입니다. 중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3년 동안 그 양보다 더 많은 시멘트를 썼습니다. 중국은 100년을 3년으로 압축했습니다. 속도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그 3년 동안 일본은 서류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의 웅장한 선언, 비어있는 실체.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도요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도요타는 정말 거창한 선언들을 쏟아냈습니다. 2021년 1월,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도요타 회장 도요다 아키오가 무대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빌리티 컴퍼니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언론은 환호합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넘어서다. 모빌리티 혁명의 새 주인공. 이런 제목들이 쏟아집니다. 함께 발표한 프로젝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븐시티, 후지산 기술계 짓는 실험적 스마트 도시. 도요타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설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AI, 스마트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도시. 투자 규모, 수조 원. 설명만 들으면 SF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 로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와 함께 달 표면을 달릴 수 있는 유인 탐사 차량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도요타가 달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혁신적이죠. 미래적이죠. 멋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달 탐사를 선언하던 그 시점에 정작 지상에서 팔려야 할 도요타 전기차 라인업은 허술했습니다. 우븐시티 모형을 공개할 때 그 도시 안을 실제로 굴러다닐 도요타 전기차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없었습니다. 선언은 웅장했습니다. 실체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약이 아닙니다. 도주에 가깝습니다. 전기차라는 진짜 전쟁터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전쟁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 따위를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달에 간다. 우리는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전기차 점유율 1.6%라는 숫자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비교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신기루 속으로의 망명. 패배를 혁신이라는 포장지로 싸는 기술. 전기차 전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우리는 더 큰 무대로 간다고 말하는 것. 언론은 박수치고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비자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 사이 BYD는
2022년에 순수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테슬라는 공장을 더 짓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라인업을 넓힙니다. 도요타가 달을 올려다보고 있는 동안 경쟁자들은 이 땅에서 점유율을 쌓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한 번, 모바일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서. 일본은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이제 그 뿌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망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부터 그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일본은 절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만들고 TV는 소니가 3개를 쥐고 자동차는 도요타가 3개를 달렸습니다. 일본 전체 부동산 가치가 미국보다 비쌌습니다. 뉴욕 록펠러 센터를 일본 기업이 사들였습니다. 그 시절 미국 서점에는 일본에게 배워라는 책들이 줄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잃어버린 30년. 1989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니케이 지수, 그 수준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 무려 34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일본이 잃은 것들. 반도체 세계 1위, 가전 세계 1위, 모바일 인터넷의 세계 최초 개척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 시대에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와세다대 닥상준 교수는 이 현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공한 모델에 집착하는 경로 의존성, 변화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는 현상 유지 편향.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조직은 급격하게 경직된다는 겁니다. 도요타의 조작, 엘피다의 실패, 아이모드의 소멸. 표면만 보면 다른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근원은 하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과거 성공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일본이 30년짜리 실험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2명. 인류 역사에서 국가 단위로 기록된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100%를 넘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버블 절정에서 맞았던 수준과 겹치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세대가 소비를 못합니다. 소비를 못하면 내수가 죽습니다. 내수가 죽으면 기업은 국내 시장 대신 수출에 올인합니다. 수출 의존 경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구조, 어디서 본 구조 같지 않으십니까? 잠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이씨의 밤. 이씨, 올해 43. 인천 남동공단 근처 중소부품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합니다. 일한 지 18년 됐습니다. 이 회사가 납품하던 완성차 브랜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브랜드가 부품 공급처를 중국 업체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공장의 주문량이 30% 줄었습니다. 야근이 사라졌습니다. 야근 수당이 사라지니 실질 소득이 15% 깎인 셈입니다. 밤 11시, 뉴스에서는 이런 자막이 흘러갑니다. K 제조업 수출 사상 최대. 이씨는 TV를 끕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내 월급은 줄어들지? 이씨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이중화.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내수와 중소제조업은 공동화되는 현상. 1990년대 일본이 버블이 꺼진 뒤 그대로 겪었던 구조입니다. 대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속도, 중소기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K컨텐츠, 하지만 플랫폼은 누구 것인가? K컨텐츠가 전 세계를 달립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재생되는 플랫폼을 떠올려 보십시오. 넷플릭스, 유튜브. 재생 버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정책을 바꾸거나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순간 우리 컨텐츠의 유통권은 우리 손을 떠납니다. 컨텐츠는 좋았지만 생태계의 주인이 따로 있었던 아이모드처럼 말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반도체 게임은 단순한 메모리 왕좌 싸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동안 어디선가 누군가는 AI 시대의 새로운 왕자를 조용히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시계를 완성하는 동안 세상은 스마트워치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이 씨의 공장은 주문이 줄고 김 씨의 동생은 오늘도 공무원 시험 학원을 가고
출산율 0.72는 거기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일본이 걸어간 길의 초입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쓰면서 저도 몇 번이나 키보드를 멈추게 됐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널리 알린 문장입니다. 이 말이 유명해진 이유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서가 아닙니다.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이 문장이 맞기 때문입니다. 도요타의 공짜 점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공의 관성입니다.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아도 예전에 잘 만들어둔 것들이 계속 팔렸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돈을 쓰지 않아도 하이브리드에서 나오는 마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험 수치가 안 맞아도 서류를 고치면 됐습니다. 이 점심은 30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계산서가 날아옵니다. 174건이라는 숫자로 날아옵니다. 전기차 점유율 1.6%라는 숫자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사토시가 처음으로 해당 없음을 믿지 못하게 된 그 밤도 계산서의 한 줄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공짜 점심은 시장 지배력이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을 쥐고 있으니 조금 느려도 됩니다. 조금 비싸도 됩니다. 그 점심을 먹는 동안 삼성이 따라잡았습니다. 계산서는 엘피다 파산으로 날아왔습니다. 아이모드의 공짜 점심은 내부 독점의 편안함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일본 안에서만 독점하면 됩니다. 그 점심을 먹는 동안 애플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산서는 서비스 종료로 날아왔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계산서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언제 오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공짜 점심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왕좌라는 공짜 점심? K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라는 공짜 점심? 빠른 경제 성장의 성공 공식이라는 공짜 점심? 이것들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룬 성취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물어야 합니다. 이 점심의 계산서는 언제, 어떤 형태로 올까? 도요타가 블랙박스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30년치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경보는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블랙박스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달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팔리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갑판 위 1등석 손님들은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을 때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배는 절대 안 가라앉는다고 했잖아. 절대라는 말은 역사에서 가장 비싼 단어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망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옆에 30년짜리 경고 교과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 몸으로 보여준 교과서. 그걸 읽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30년 뒤는 다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질문은 하나입니다. 알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차의 바퀴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천 이시의 공장 주문이 줄어드는 동안 우리의 수출 통계는 사상 최대를 찍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이 거리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블랙박스 안에도 30년치 경보가 쌓일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계산서는 옵니다. 오늘 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점심의 계산서가 어떤 모습일지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토시는 그날 이후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달 연료 영수증을 꺼내서 실제 연비를 손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카탈로그 수치와 맞는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난 일을 48살 팀장이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달리고 있는 차의 바퀴를 한번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제대로 조여져 있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하셨다면 잘 된 겁니다. 편안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든 채널이 아니니까요. 충격경제학은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더 가지고 가셨으면 해서 만드는 채널입니다. 댓글에 이걸 남겨주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도요타처럼 블랙박스가 쌓이고 있다고 느끼는 분야, 산업, 기업, 정책,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채널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딱 한 명만 더 보내주십시오. 일본 이야기니까 우리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옆집 이야기가 내 집, 내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분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충격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